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 책무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림대학교 김경입니다. 네, 이 라운드 테이블은요, 바로 앞에 진행된 그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의 책임성과 개인의 데이터 주권,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참여 거버넌스의 모색이라는 두 발제를 기본으로 해서 그 대안과 그것과 함께 우리가 그 대안을 한번 좀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현황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먼저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원래는 박성철 선생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다고 했나요? 네, 검사를 받은 관계로 예, 유지윤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그 옆에는 그 군산대 법학과에 계시다고 그러셨죠. 지강훈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 옆에는 지금 천혜선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줌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셔서 직접 못 오셨다고 하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네 분의 들이 계시고요. 각각의 주제별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토론문을 좀 미리 좀 살펴봤는데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진행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원래 그 세부 토론 주제로 지금 잡았던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하나가 이제 국내외 사람 중심의 AI 알고리즘 정책 추진 현황 진단 및 재현에 관한 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용자의 권리의식 제고 및 주체적 활용을 위한 모범 사례 및 방안 재현. 세 번째 주제로 AI 알고리즘 정책의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간 균형 확보 방안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주제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볼 때는 먼저 말씀을 지광훈 교수님께서 먼저 정치 추진 현황과 진단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천혜선 선생님께서 그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자 관점에서 이 AI 알고리즘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박성철 선생님의 토론문을 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명준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명준 선생님은 구체적인 그 뉴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한 10분씩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또 서로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 또 질문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 답변이나 코멘트도 괜찮을 것 같고요. 라운드 테이블이만큼 이렇게 좀 약간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토론문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토론해 봐야 될 만한 주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도 좀 한번 제기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의 발제문에서 좀 질문 드리거나 아니면 코멘트를 하시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지가훈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운드테이블에 토론을 맡게 된 지광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이제 라운드테이블의 주제 중에 어떤 한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저는 국내외 사람 중심의 AI 알고리즘, 뭐 정책 추진 현황 및 진단 재현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선정을 했고요. 앞에서 이제 두 분의 발제문들과 거의 이제 유사하게 제도나 이런 부분들, 법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 토론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뭐 일반인들도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는 이제 익숙한 법안의 얘기들도 나올 것이고요. 다양한 이렇게 알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토론문에서 이제 약간은 그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들과 관련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AI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과연 어떤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해외 입법 동향 같은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를 보면 검색인지 소셜 미디어 형태가 됐건 전자상거래 거대 플랫폼 기업이 됐건 간에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AI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경제 생활에 점점 더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임에도 비해서 국내외 어떤 법 제도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기술 발전은 워낙 빠른데 이제 관련된 법 제도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용자 보호에 관한 문제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러면 사업자들에게 부과돼야 되는 책임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책무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장치들에 대한 고민과 원칙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내외를 불문하죠. 외국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입법안들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앞선 세션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바이고요. 또한 국내에도 벌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해서 20여 개의 법안이 이미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계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이러한 측면이 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 이들이 사용하는 AI 알고리즘 추천 기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이용자 중심 환경을 촉진을 하면서 올바르게 규제를 체계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국내외를 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국내의 이러한 동향들을 살펴봤을 때 이러한 입법안들이 형태가 과연 AI 추천 기반 시스템의 어떤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내 동향은 가장 가깝게는 지난 5월 20일이죠. 그때 이제 방통위에서 이제 발표를 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선 세션에서 토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 전문가 포럼으로 여기에 제가 참석을 했어서 참여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과 관련된 제 외국의 어떤 다양한 사례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외의 주요 어떤 원칙들, 가이드라인들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기본 원칙을 마련을 하면서 책임성, 투명성, 책무성, 공정성에 관한 이러한 기본 원칙들이 다 이렇게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원칙들은 국내의 동향이나 국외의 동향이 똑같다,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법안들에 있어서의 명칭을 달리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미디어 주간 미디어 협약이다라고, 그래서 메디엔슈타츠파트락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협약 규정이 있고요. 법안이 있고요.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인데, 이거는 이제 올해 제정이 되면서 입법 취지 자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본의 이러한 입법도 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규제 체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렇게 알려진 EU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디지털 마켓 액트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각주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 책임 법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의 법안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 입법안들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국내외를 불문하고 어떤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관한 원칙들을 제시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다만 정도에 있어서는 이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의 이제 정도들은 국가별로 이제 제시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서 이러한 법안들, 예를 들면 디지털 액트, 디지털 서비스 액트, 디지털 마켓 액트다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말 그대로 가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파로 대변되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과 같은 이러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을 어떻게 유럽 영내에서 이 규제를 할 수 있겠는가? 안 그러면 이러한 사업자들을 규제하지 않게 되면 이제 유럽 내에 있는 미텔슈탄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중소기업 업체들, 플랫폼들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EU 차원에서 어떤 디지털 서비스 액트, 디지털 마켓 액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보면 이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국내 동향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이러한 것들을 원칙적으로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규제의 원칙이나 어떤 그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나라에 맞게끔 설정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저는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그 제언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떤 역차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지 않을 정도에 있어서의 규제 체계 설정이 필요할 텐데 이때에 있어서는 앞선 그 세션의 발표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체제를 구축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사업자들의 의사가 좀 반영이 되어서 이제 올바른 어떤 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원칙들 수준 혹은 어떤 연성 규제로서 그 관련 산업 업체들 간의 어떤 윤리 강령이라고 할까요? 행동 강령이다라고 할까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조금 자율 규제로 유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외국에서 이런 규제를 하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공정화에 관한 법률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업자들에게 책임성을 좀 더 강하게 부과해보자라고 하는 논의 일변도로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게 산업은 산업대로 죽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새로운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태어나면 항상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1980년대에 어떤 규제 전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되었던 아주 중요한 사례가 어떤 소니 픽처스하고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대 영화 제작소 간의 이제 분쟁이었는데 이때 미국의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는 아예 판결을 하기를 그게 저작권,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왔던 이 판결 이후로 오히려 이제 그 메이저 영화 제작사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는 구조인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 2차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대여하는 이러한 형태의 2차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서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역시 이렇게 우리가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하나의 산업이 태어났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이 태어나면서 전통적인 어떤 그 산업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을 잠식해가면서 그 어떤 시장을 독과점해가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작용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례에 있어서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하면서 이 현실에 맞는 플랫폼 사업자들 현실에 맞고 또 AI 알고리즘 추천 기반 서비스를 한다고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 현실적인 부분들은 고려를 하면서 관련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협력적 가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보면 실제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나 이런 곳에서도 어떤 상생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쪽 그 뭐 이제 관련된 규제 당국들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스스로 이제 상생을 하기 위한 다양한 그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그 생태계에 대해서 스스로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적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산업을 보호하고 좀 더 창의와 혁신을 일으켜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한 측면은 좀 지양을 하고 어떤 좀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기본 원칙 이 수준 내지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 규제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이제 저의 마지막 최종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국내외 동향 정책 동향을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러니까 국내외 모두 책임성이나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런 그 동일한 원칙이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제시되는 어떤 세부적인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국가별 상황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AI 그 윤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단순히 뭐 EU에서처럼 법안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국내 사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자율 구제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토론을 하시면서 또 혹시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천혜선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미디어 연구소의 천혜선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의뢰받을 때 세부 토론 주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국내외의 사람 중심의 AI 알고리즘 정책 추진 현황 진단과 재현이었고, 두 번째가 이용자의 권리의식 제고 및 주체적 활용을 위한 모범 사례 및 방안 재현이었고, 또 세 번째가 알고리즘 정책의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 확보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이제 지 교수님께서 일단 1번에 그 현재 정책 추진 현황 진단과 재현을 해주셨다면, 저는 사실 이용자의 권리의식 제고 두 번째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용자 개념이 굉장히 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언을 드리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인 그 AI 알고리즘 정책의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그 알고리즘과 관련된 뭐 정책이나 그러니까 원칙을 세운다거나 법안을 만든다거나 하는 거를 한 2019년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도 굉장히 여러 개의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1부 세션에서 최정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2021년 5월 20일 즉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지금 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방통위에서 AI 기반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도 또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 가안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나라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진 속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3대 핵심 원칙과 7대 실행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전에는 이제 굉장히 선언적인 거에 멈춰 있다라고 되어 있었다면 그래도 좀 구체적인 수준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공개가 아니라 콘텐츠의 배열 순서와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공개해라.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동의 어떤 원칙은 마련을 한 셈이거든요. 물론 주요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공개를 하냐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요. 그다음에 사업자의 영업권과 뭐 이용자 알 권리의 사이의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고 이제 알고리즘은 공개하진 않더라도 주요 기준을 공개하라는 정도의 어떤 방향성을 찾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추천 서비스에 대한 위험성을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전담 조직을 운영해라. 전문기관 등의 검증을 위탁하여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도록 해라 하는 어떤 자율검증 체계의 구성 의무를 부과했다는 게 특징인데요. 결과적으로 기존의 이제 이용자 데이터 보호 정책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어떤 그런 형태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그대로 여기다 가져갈 것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정책이 어느 방향성을 갈 것이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었죠. 그래서 현재 그 구체적인 실행행위라던가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직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AI 서비스의 어떤 확산의 정도 또 발전의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과연 이 정도의 속도가 이렇게 느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반적인 국내 흐름을 봤을 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 국내 AI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초기적인 단계이고 AI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대형 사업자들 외에 신규 사업자들은 굉장히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뭐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과도한 어떤 책무를 부여한다면 그걸 과연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 단계를 고려할 때는 뭐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시기적절한 수준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보면 저희가 방통위 업무 계획 딱 들어가 보면 올해 연도의 업무 계획이 이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 정립이라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금년은 이제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제도 마련의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우리가 뭐 AI 활용 증가가 있으니까 정책적 대응 방안을 빨리 도출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AI 산업의 수준을 고려할 때 제도 마련의 속도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산업 혁신과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한 어떤 고찰이 있고 우리가 방향성을 정립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인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동안 학계의 논의라든가 뭐 제도 마련의 어떤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논의의 초점이 굉장히 좀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체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파라든가 네이버 다음 그러면 이제 포털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의 어떤 굉장히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플랫폼이 하니까 이제 뭐 넷플릭스, 굉장히 큰 뭐 구글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굉장히 작은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그동안의 논의들이 특정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들로 만들어지는 좀 경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뉴스 포털이라던가 또는 포털의 상거래 사이트라던가 뭐 아니면 우리가 특정한 이제 구글이라는 사업자라던가 뭐 이런 사업자들이 정해지겠죠. 그럼 이런 포털과 상거래 사이트의 추천 또는 검색 알고리즘을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보통 나오는 논리들이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집중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편향성에 대해서 좀 뭐 뉴스의 편향성 이런 거에 좀 집중된 논의들만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사업자들의 그 서비스를 정말 딱 핀셋으로 찝는 듯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들이 사업자들한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AI 활용 범위가 아직까지 제한적인 것도 있고 또 구체적인 어떤 역기능 사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원인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사업자의 포털 뉴스라던가 상거래에 지나치게 초점을 둔다는 것은 투명성이란 이름 하에서는 결국은 거래 관계의 공정성 개선 논의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조금 우려가 있고요. 또 우리가 AI가 사용된 영역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랑 AI가 결합되면 포털밖에 안 나와서 그러긴 하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도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광고판에 우리가 그 5개 광고에 있는 5개 광고도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이용자에 따라서 그럼 얼마만큼 AI로 움직이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AI가 꼭 이용자 개별 맞춤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대한 맞춤일 수도 있는 서비스들이 있단 말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서비스는 가정의 환경에 대한 서비스지 가정에 있는 특정 아버지한테 맞춘 건지 어머니한테 맞춘 이런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라는 게 개인이 아닐 수도 있고 집단이나 환경일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뭐 단순 정보 서비스가 아니고 뭐 안전이나 건강, 또 물류 교통일 수도 있고 고용 관리일 수도 있고 뭐 교육 훈련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존재하는 분들도 아니면 거기에 존재하는 집단이나 환경도 분명히 AI의 이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에서라고 하면서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을 과도하게 지금의 정보 서비스 플랫폼으로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온라인을 사용하는 플랫폼이 스마트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이제 공정성, 투명성만큼이나 결과적으로는 안전성과 책임성이라는 걸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조금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광범위한 AI 활용, 우리가 아직은 보지 못한 광범위한 온라인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 수립과 제도 마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신과 이용자 보호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동안에 우리 정책들이 너무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지만 이용자를 단순히 보호하는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접근법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자를 보호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접근법은 결과적으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AI 서비스의 혁신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학습을 기반으로 이제 지능을 습득하는 AI 기술적 특성은
AI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이 단순히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한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뭐 알고리즘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편견이라던가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편향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AI의 편향성이 물론 개발자나 제공자들이 이걸 일정 부분 어떤 책임을 지고 수정을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별 이용자라던가 이런 이용자들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일종의 사보타지 같은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와 제공자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특정 유형의 AI 서비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화형 AI 챗봇을 사용한다거나 또 검색을 할 때에도 이용자들이 어떤 형태로도 그 서비스에 어떤 해를 끼하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용자의 책임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대화형 AI 채팅 로봇이 이미 딱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일어난 사례인데요. 뭐 개인 정보 침해라는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 AI의 어떤 편향성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추천 서비스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이런 류의 어떤 학습형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는 서비스에서는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이용자들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서비스의 개발에 기여할 때는 이용자가 단순히 소비의 대상,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사람이고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의 운영과 이 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용자를 단순히 보호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사업자, 결과적으로 이용자도 어떤 정도의 책임을 지게끔 해야 되는 형태를 만들어줘야만 결과적으로는 신생 사업자들이 이런 시장 진입을 하는 데의 장벽을 약간 낮춰주는 형태거든요. 이 사업자한테 책무를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결과적으로는 대형 사업자들밖에 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AI 개발자들이 굉장히 대단한 그 사업적인 자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AI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그 서비스에 붙여서 여러 가지 상거래를 붙인다거나 정보나 광고를 붙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키워나가는 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분명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AI를 가지고 있어? 그럼 너는 이런 책무를 다 해야 돼. 내부의 조직도 만들어야 돼. 뭐 어떤 것 공개돼야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조직들은 어떤 AI라는 걸 만든 후에 서비스를 붙이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아예 진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자는 영원히 기술 개발자로 있고 서비스는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진입 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 보호하는 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이용자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좀 적극적인 어떤 참여자로 정의를 하고 책임을 지운다는 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이라던가 뭐 현행법상을 보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구매자나 보호자로밖에 되어 있지 못하고 그리고 좀 더 뭔가 책무를 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지만 법제 개선 과정에서도 조금 새로운 이용자의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번에 방통위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용자랑 사업자 대상으로 AI 서비스의 비판적 이해와 주체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설계 시 AI 엮이는 등 위협 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뭔가 올해를 기점으로 이용자 개념 정립이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해를 비판적으로 하라고 하지 내가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은 없어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요. 아까 우리 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관협의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확실히 그런 의미에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관이라는 게 사업자와 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용자도 분명히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용자한테도 당연히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이게 기준을 만들고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AI 역기능 방지와 어떤 역기능이 생겼을 때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도한 사전 통제식 접근법이 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산업들 특히 AI 기술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스타트업이나 벤처인 경우들이 많고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넷플릭스 옛날에 뭐 CD 붙이다가 지금 대단한 플랫폼 사업자가 됐고 유튜브도 약간 동영상 전송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먼저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붙여가는데 기술이 있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책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비스가 발전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사업자들이 그런 제도 때문에 못하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의 혁신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의 간격을 메꿔줄
역할은 어떻게 보면 정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임과 함께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도하게 사전 통제를 한다기보다는 좀 사후적으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기준을 정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3의 존재가 이제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호해주면서 이용자의 뭐 알 권리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균형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 토론문 쓸 당시에는 제가 방통위 AI 기본 원칙 공개되기 이전이어서 사실 그 얘기는 언급이 안 되는데요. 마침 이제 공개가 된 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번에 방통위가 공개한 원칙은 그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업자의 자율성과 이용자의 보호에 그 대립되는 가치 속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는 안 할게.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 알고리즘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건 안 할게. 근데 주요 기준을 공개해라라고 하는데 주요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사업자들한테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사업자의 경쟁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뭐 뉴스 정보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많이 이제 비슷한 식으로 알고리즘이 비슷하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아주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는 어떤 정보 활용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서비스는 단 하나의 그 사용하는 정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자의 경쟁력이 다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예를 들면 그 사용하는 정보의 카테고리를 대규모 카테고리, 중규모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별로 발표를 한다거나 공개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또 굳이 이용자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제3의 기관, 뭐 자율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공개를 해서 이 정보가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만 검증해 보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사업자의 영업권과 이용자의 보호의 간극을 메우는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앞으로 많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좀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현재 논의들이 그 초기 단계 사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사업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큰 특정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이용자를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이용자도 책임을 함께 져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AI의 이용 대상이 이용자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나 환경일 수 있다. 이런 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과도한 그 사전 통제식 접근법은 좋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사업자의 영업권과 자율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박성철 선생님의 토론문을 유지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 있는 유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성철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토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AI의 부상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6년 3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앞서 AI를 알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입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 추천 시스템은 정교한 AI 알고리즘에 의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오리지널 콘텐츠 하우스 오브 카드의 기획에 AI가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의 미래에 AI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단계별로 AI가 어떻게 시장을 바꾸어 놓을지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AI와 미디어의 결합은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AI 미디어의 형상은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보면 AI 미디어에 대한 기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의 개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 갇혀 미디어를 좁게 한정했던 탓입니다. 최근의 현상을 보면 게임과 미디어, 커머스가 하나의 연속선 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디어는 주로 린백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물론 시청할 시간과 콘텐츠를 선택하는 VOD가 있지만 최소한의 상호작용입니다. 콘텐츠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이 극대화된 장르가 게임입니다. 이용자가 스토리를 선택하여 만들어가는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영상물로 볼 것인지 게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업자와 규제 당국의 고민이 생깁니다. 최근의 샌드박스형 게임은 빠른 손놀림과 집중력으로 적을 타격하는 과거의 게임과는 다릅니다.
게임 공간에서 성을 쌓고 농사를 짓고 친구를 만납니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메타버스는 미디어와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합니다.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며 아이돌의 공연을 관람하고 친구와 수다를 떱니다. 메타버스가 미디어에 어떻게 도입되거나 활용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메타버스의 공간 자체가 미디어입니다. 광고는 미디어가 존재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광고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고 이용자를 그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제한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는 조금 다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용자의 정보 접근 선택권이 확대되었고 그에 대한 평가와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 광고가 많은 컨텐츠, 서비스는 피하고 부정확하고 과장된 광고는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PPL이나 간접 광고는 과거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지만 그에 대한 반감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가 등장하고 라이브 커머스가 시청하며 질문하고 상품을 구매합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바로 그 여주인공의 자켓과 가방을 그 스크린을 통해 구입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욕망을 꿈꾸고 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 소유함으로써 욕망을 실현합니다. 게임과 미디어, 커머스는 혼종, 융합하며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AI가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AI 기반 플랫폼의 형태로 진화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AI의 비중과 영향력이 커질수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의 이용과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AI 기반 플랫폼은 AI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할 것입니다. AI는 학습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용자별로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개발자 혹은 제작자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혹은 의도와 배치하여 AI의 작동 결과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정식 오픈한 챗봇 서비스 이루다는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으로 한 달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당시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제조물 책임과 같은 법리에 따라 개발자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AI가 고도화될수록 사업자는 자신의 통제 범위 밖에 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AI의 알고리즘을 개발했으나 스스로 학습 과정을 거쳐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과까지 전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인 AI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루다의 사례에서 비식별화 조치를 행한 것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계적 필터링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의해 완전한 비식별화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인류는 행위의 주체인 자연인 이외의 대상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아이디어를 고안했습니다. 법인 개념을 통해 기업은 법적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법인은 때로 소속하고 있는 개인들의 책임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법인은 개인에 비해 징벌의 정도도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유사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 법인은 개인의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징벌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AI는 대량의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 단계를 거쳐 작동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데이터의 제공 범위를 한정하고 알고리즘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논의와 이용자의 요구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알고리즘은 규정 속도와 교통 신호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한 알고리즘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색등 신호의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하고 단속에 걸리지만 않을 정도로 규정 속도를 약간 초과하여 달리는 자동차를 선호할 것입니다.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서 최단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겠지요. 알고리즘에 대한 규범적 조건과 시장의 요구는 배치되는 양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루다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편향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루다는 카카오톡에서 수집한 실제 연인들의 대화 약 100억 건을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했습니다.
이루다의 편향성은 학습한 데이터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데이터를 통한 학습이 잘 이루어질수록 기존 사회의 편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일정 수준 이상인 데이터만 선별한 학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정작 이러한 데이터로 학습한 AI 서비스는 이용자의 감각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바른말, 말투의 올바른 이야기만 하는 챗봇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외면받을지도 모릅니다. AI 기반 서비스의 윤리와 책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AI 기반 서비스의 안전한 제공과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는 사업자는 물론 정책 당국과 이용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AI에게 직접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되면 조금은 고민을 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AI는 인간이 책임져야 할 대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이제 AI와 미디어의 결합에 관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미디어의 개념을 좀 넓게 봐야 된다. 메타버스 그 자체가 미디어다. 뭐 저는 그거에 당연히 동의하고요. 미디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미디어를 매개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미디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용자 보호 접근,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광고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용자들이 현명한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또 그런 부분에 또 주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개발자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의도하지 않은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됐을 때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편향성을 더 크게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업자, 이용자, 정책 관리자 모두 함께 모여서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점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줌에서 기다리셨는데요. 서명준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시죠. 아니, 선생님의 응소는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네네. 방금 소개받은 서명준입니다. 예, 저는 포털 AI 저널리즘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포털이 뉴스 편집에 도입한 그 AI 알고리즘, 이게 이제 뉴스 생산자들의 포털 의존도가 더 심화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 반응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 특성상 독자가 많이 보는 뉴스 중심으로 기사가 생산되고요. 또 독자의 알 권리, 이렇게 되면 독자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사를 발굴하거나 심층 취재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소홀해지는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용자들은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자극적인 제목이나 소모적인 방식의 기사체를 확대하는데 급급하게 됐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뉴스 알고리즘을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진단들은 많은데 이게 그렇게 마땅한 해법이 바로 도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포털이라는 것을 하나의 상품을 다루면서 생산과 유통, 소비라는 일반 경제 원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포털은 굉장히 뭐랄까요, 거기에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생산과 유통의 분리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어 보입니다. 생산하고 유통을 너무 자꾸 분리시키는 것 같아요. 일반 경제 원리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이 생산, 유통, 소비는 순환되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유독 이 포털, 저널리즘, AI 이런 논쟁에 있어서는 이걸 자꾸만 이렇게 엄청나게 분리시키는, 유리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뉴스 생산자, 일반적으로 언론사죠. 언론사에서는 뉴스 유통자, 포털이죠. 그걸 거쳐서 뉴스 소비자에게 이르는 그런 경제 원리인데 뉴스라는 특수한 정신적 상품을 다룬다는 점에서 자본의 여타 활동과는 현저히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볼 때 미디어 자본의 성격과 정보의 편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답을 찾아본다면 대략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생산과 유통이 서로 유기된 과정이 아니라는 것 자꾸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하나의 통일체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하나의 동일한 상품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산 유통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두 영역은 모두 다 규제를 받아야 하는 곳이죠. 두 영역 모두 다 그렇죠. 여기에 미디어 자본은 특히 광고에 의존하는 유통 자본이라는 점, 그런 이제 하나의 사실 또 하나의 사실이 추가되는 것이죠. 뉴스 생산자와 뉴스 유통자의 이 상관성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언론사는 태생적으로 유통자본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잠깐 이 뉴스의 본질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본다면 우선 뉴스 생산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의 선택과 배열, 즉 편집 행위도 본질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뉴스는 그렇죠. 생산과 그 다음에 편집 행위, 이건 뉴스의 전형적인 그 본질적인 요소죠. 생산된 1차 산물이 편집이라는 행위를 거치면서 2차적으로 상품화된 정보재가 뉴스 상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통 과정 도중에 편집 행위가 발생한다면 그러면 뉴스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업종, 즉 언론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뉴스라는 개념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는데, 뉴스란 특정 기업이나 특정 플랫폼의 배타적 선택과 행위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뉴스란 것은 1인 미디어를 포함하는 1인 저널리즘에서 보이듯이 비록 그 저널리즘이 속칭 삼류에 불과할지라도 뉴스란 누구나 생산, 유통시킬 수 있는 정보재 상품입니다.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입니다. 이런 특성은 역사적으로 늘 그려왔죠. 늘 그려왔고 오늘날 봤을 때 이른바 스트릿 저널리즘 시대라고 이런 그 국면에서도 매우 빠르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소위 말해서 전통적 저널리즘의 붕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원래 이런 이제 개념적 정의가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이 발달하고 사회과학이 발달하면서 더욱 풍부해지면서 변화 발전하는 것이 개념 자체는 이렇게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해석과 재구성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더욱 완전한 개념으로 상승해 나가는 것이죠. 포털도 사실 저는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뉴스 유통 플랫폼으로 다시 포털 저널리즘으로 진화해 온 것이죠. 결국에는 뉴스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헤게모니의 변화, 전이 뭐 하여튼 헤게모니란 말이 뭐랄까 패권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그 새로운 포털 저널리즘이 하나의 새로운 패권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또 질문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포털을 언론사라고 해야겠느냐? 뉴스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뉴스에 대해서 행위의 상대적 정도는 차치하더라도 포털이 편집 행위를 하는 한 언론사와 다르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구조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런데요. 요즘 우리 대부분 다 구조 기능주의적인 생각들 많이 하고 잘 되죠. 비록 사업이 유통 부문일지라도 포털은 이미 저널리즘의 전반적인 제도와 구조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 중인 저널리즘의 하위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발 양보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럼 이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언론사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포털 규제를 논의하는 출발점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소위 말해서 도덕적 책무를 자꾸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 모두가 도덕적 책무를 자유롭지 않습니다. 소비자도 사실 도덕적 책무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대한 언론들은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데요. 대한 언론들은 민주주의 확장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큰 대안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담론을 제시하죠.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논거가 되고 있고요. 대한 언론에 대한 담론에서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포털의 뉴스 시스템에 이제 대해서 얘기한다면 포털들은 시장 경제 논리와 영업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스탠스를 많이 취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대한 언론들이 주장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이 되느냐? 포털의 뉴스 시스템이 비도덕적이다, 도덕적으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비판에 그칠 뿐인 것입니다. 포털 저널리즘에 내재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한 그런 이제 제기를 하면은 뭐랄까요? 좀 더 근본적인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겠죠. 단순한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그러려면 포털이 뉴스 상품을 다루는 한 언론사와 동등한 위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뉴스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이고 늘 강조되는 것이죠. 소위 공론장의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부합하는 것이죠. 포털 저널리즘이 이미 기존 언론사의 공론장 기능을 넘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즘에도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라는 조직이 등장한 현실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비공개성,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통 플랫폼이라는 기능 체계가 전통적 저널리즘의 붕괴를 촉진하면서 공론장 체계의 핵심으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좀 이제 마치는 말씀 좀 드리면요. 결국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개념의 변화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적 규제가 정당화하려면은 또 대상의 정체성이 뚜렷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적합한 규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단 이것이 또 그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 또 마냥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규제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권리를 또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명확하게 이것이 인터랙션이 이루어질 때 영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영업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업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뭐냐면은 아주 최근에 알고리즘 공개하라는 그런 법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 법안을 공개하라는 얘기는 사실 영업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개입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널리 알려졌다시피 알고리즘은 설계자의 편향이 들어가고요. 편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역시 소비자, 다른 말로 하면 이용자 편향성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또 개입을 하는 순간 또 다른 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만에 하나 이상적인 알고리즘 공식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도 이용자가 특정 언론을 더 많이 봤을 때 그 언론사를 더 많이 노출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런 알고리즘을 줄이라고 조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국가적 편향. 이렇게 계속 편향이 또 다른 편향을 낳는 그런 구조가 반복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계는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대한 어떤 미디어의 전환의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널리즘 전환의 시대에 들어온 것 같고요. 이 정부도 포함한 대전환의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영업상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규제 방안과 의무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정부는 결국은 제 생각은 그런데요.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리고 사업자는 나름대로 책무죠. 설명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이제 국가가 유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감시와 견제가 자꾸 자연스럽게 자율규제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식의 어떤 규제 내지는 국가의 어떤 일정한 어떤 영향이랄까요? 낮은 단계의 규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네. 포탈을 규제한다는 논의의 출발점은 그 포탈이 언론사와 동등한 위상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저널리즘 매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포탈이 이제 알고리즘을 통한 뉴스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알고리즘 공개와 같은 그런 규제 이런 것들은 뭐 적절하지 않고 영업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낮은 단계의 규제와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네 분 패널의 그 말씀 제가 다 저희가 다 들어봤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한 20분, 2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예, 그 사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함께 논의해봐야 될 부분에 좀 집중해서 논의를 진행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희 라운드 테이블의 주제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 책임성 확보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더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분 정도씩 돌아가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네 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좋고요. 또 만약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아니면 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어떤 대안을 고안해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것과 함께 지금 이제 오늘 라운드 테이블 주제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 책임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네네네네. 유지은 선생님도 이미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아까 박성철 선생님만 말씀하셨는데. 네, 다시 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이쪽으로 제가 마이크를 넘겨받긴 했습니다. 일단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책임성이죠.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요 용어로서는 이제 어카운트빌리티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용어를 우리가 차용할 수밖에 없죠. 국내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카운트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자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천혜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사업자한테 직접 책임은 묻지 않더라도 AI가 인격을 부여하게 되면 직접 책임을 지겠지만 AI 인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고 책임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사업자에게 일정 정도 구태여 지금 현재 법의 체계로 따진다면 뭐 제조물 책임 정도가 될 텐데 제조물 책임자로서의 책임 정도를 부과할 수는 있겠죠. 지금 현재로도.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 책무성을 강화를 한다면 기존 체계 내에서 정말 어떤 사업자들의 과실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분명 안전장치나 편향된 시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분명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기술로도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 내지 편향성들이 입증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누구나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런 것들이 제조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어떤 기존의 책임 체계 내에서 이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에 관한 분배, 과연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어카운트빌리티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책무성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이러한 책무성의 개념의 바탕을 두면서 조금 더 이제 사업자들이 강한 책임이 요구된다기보다는 각종 기존의 이제 원칙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방향들, 크게는 기존에 이제 이게 이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그러한 노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임성을 전통적인 법 체계 내에 있어서의 어떤 강력한 사업자의 책임이라기보다 어떤 사회적인 의무가 포함이 되고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책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앞서서 우리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 뉴스 생산자와 관련된 이 서명준 박사님 교수님이신가요?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이 부분과도 관련해서도 보면은 과연 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한 AI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과연 이게 이제 EU에서 최근에 이제 4월달에 발표가 된 규제안을 보니까 고위험 AI가 있고 또 아예 그냥 금지되는 AI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타의 AI 세 종류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체계로 분류를 해서 AI를 규제를 세분화했을 때 과연 이 뉴스를 제공하는 이 AI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우리가 금지되는 AI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고위험 범주로 분류시킬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제공되는 뉴스의 종류에 따라서 아예 그냥 기타의 AI로 분류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뉴스 포털은 뉴스를 생산하는 자, 전통적으로 이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자들도 헤게모니가 이동이 됐고 유통을 하는 자들은 어떤 하이의 개념에 있어서 저널리즘으로 파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자들을 어떤 뉴스 제공자들, AI 알고리즘 기반의 뉴스 제공자들을 어떤 좀 고위험군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규제 대상 외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서영준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자유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리즘 책임성은 그 사업자가 그 책무성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일정 정도 어떤 재정적 책임을 부과시킬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사업자의 잘못을 입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히려 원칙을 정해주고 그 원칙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켜나가게 하는 그런 방식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천 선생님. 네. 네. 저도 거의 지 교수님 의견하고도 비슷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안 그래도 저도 서 박사님한테 질문을 던지려고 했던 내용도 거의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AI에 대해서 알고, 오늘 제목도죠. 그러니까 책임이 뭐냐,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이 뭐냐, 책임성을 어떻게 부여하겠냐인데, 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과 책무로 가는 부분은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도 뭐냐면, 우리가 책무를 지어야 되는 서비스에다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어놓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성, 공정성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 사업자의 사업 행위를 개입해서 영업권을 침해하는 형태까지도 갈 수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위험군이 있을 경우에 서비스들한테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달 21일에 그 고위험군 인공지능 사용에만 딱 적용이 되는 인공지능 법안이 이제 EU에서도 법안이지만 아직 발표된 거고, 그런 고위험군 서비스라는 게 뭐냐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용해야 되지 않은 기술들이 뭐냐, 뭐 페이스 인식 기술이다,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적용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무엇인지를 분류를 해보게 된다면 그 분류 체계를 만드는 것도 사실 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까 서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네이버는 무슨 서비스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가 안전성과 책임성을 지어야 되는 서비스와 그리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자율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책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뉴스 포털 서비스, 아까 말한 또 가파에 딱 적용된 거야. 그럼 가파에 적용되는 서비스들한테 어떤 책임성을 지운다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게 되면 거의 그 법안들이 나머지 서비스까지 다 적용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의 서비스들은 조금 오히려 고려되지 못하고, 이용자가 또 개별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의 한 개인의 이용자가 아닌 어떤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업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보호해주지 못하는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얘기도 결국 뭐냐면 서 박사님한테 드리는 질문이었긴 했는데, 도대체 뉴스 서비스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부가 개입해서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인가에 그러니까 어디까지 기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뉴스라는 거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선순위가 뭐야 되고 책임성이 뭐야 되고 뭐 이런 걸 개입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자율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정부가 만약에 뉴스 포털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는 법안이나 제도를 만든다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의견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천 박사님께서도 지금 책임이 아닌 책무로 가야 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영업권을 좀 보호하면서 책무를 자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요 포털 를 대상으로 한 어떤 법안이 제정될 경우 다른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명준 박사님께 또 질문 또 드렸는데, 이제 뉴스 서비스 알고리즘이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느냐, 뉴스 서비스의 책무성이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예, 유지은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실 저는
AI 알고리즘 이쪽이 저의 세부 전공이 아니라서 그냥 박상철 팀장님 대신해서 나왔는데요. 이 시간에 앉아서 굉장히 새롭고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그 이제 책임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볼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냥 저처럼 AI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책임성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확대 해석했을 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얼마나 이 AI라고 하는 서비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굉장히 이 편향되어질 수 있는 기술인지에 대한 인지가 사실은 대중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이 사업자들한테의 어떤 책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단순히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수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언어로 순화해서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이 서비스에 어떤 악용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도 이 사업자들의 책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용자들이 이런 그 사업자의 책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약간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고 있는 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보험 약관 막 잔뜩 나열해 주지만 우리가 그거 읽어보지도 못하고 설명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인하는 것처럼 이런 알고리즘, 뉴스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모든 추천 알고리즘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지, 내 정보가 얼마나 나가는 건지, 내가 검색한 것이 어느 정도 이 알고리즘에 반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쓰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학습한 내용이 얼마나 편향적인 세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자들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대중의 언어로 그런 것들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설명하고 또는 그런 이용자 교육에도 좀 사실은 앞장서서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명준 박사님께 지금 마이크를 넘기고요. 지금 두 분 다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의견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했더라? 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요.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어떤 선까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예를 들면 네이버를 예를 들면은 저는 네이버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나오는 이런 많은 그 저널리즘 기능과 관련해가지고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하나의 새로운 저널리즘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이 한국적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같은 그런 들리시나요? 네. 예. 예를 들면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같은 그런 제도랄까요? 아니면 그런 기구랄까요? 하여튼 그런 현상은 서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적어도 저는 독일에 공부했는데 적어도 유럽에서는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 뉴스 소비 행태, 또 그러니까 뉴스 생산과 유통되고 소비된 그 행태가 저는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토론 말씀드릴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 경제 원리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뭔가 좀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기형적인 형태. 아직까지는 기형적이란 말이 좀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더 성장이 필요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도 진보를 표방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카카오 들어오라 그랬고 있었지 않습니까? 청와대 전 수석께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아직까지도 국가가 이렇게 낮은 단계의 규제까지도 이 국가의 기능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니까요. 국민들이 규제해달라고 우리가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규제까지도 과도한 규제라는
싶어 하는 그런 뭐랄까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저는 사실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쿠팡이랄지 뭐 유통자본 다 규제하지 않습니까? 관련 법이 있어가지고 다 규제합니다. 그래서 포털 저널리즘 우리 이미 거의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포털 저널리즘도 당연히 그 무슨 뭐 언론 관련된 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예를 들면 1인 저널리즘은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냐면 단순합니다. 양적인 문제예요. 일정한 양이 채워졌을 때 그것은 질적으로 이제 다른 존재가 돼버리죠. 다른 개념이 이제 씌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한국적 이 상황, 이 포털은 이제 또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뉴스 저희평가위원회라는 것까지도 만들 정도고, 그 다음에 AI까지 도입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AI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네이버 공론화 포럼인가요? 몇 년 전에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람과 AI가 병행 편집하게 만들자. 저는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은 국가가 충분히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그걸 해야 되냐는 사실 좀 더 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AI 자체가 이미 편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기계가 공정할 수가 없어요. 시장성의 영향도 받는 것이고요. 모두 다 자기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회사들이 그걸 그냥 수익과 무관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국가의 공적 역할, 또 정치권의 이 기본적인 어떤 의식 회복,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별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 근데 다른 어떤 논의를 더 물론 해야겠지만 상당히 하여튼 좀 네이버의 책임이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네네. 또 올려서. 네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적확한 답변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서비스 알고리즘이 이제 알고리즘에 그러니까 정부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거는 지금 네이버의 저널리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혹시나 알고리즘 관련해서의 정부의 개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지 교수님이 질문하신 부분,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성을 어디까지 물어야 되는 건가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좀 보완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 그 내용은 말씀을 안 해주시고 지금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으로서 규제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알고리즘 서비스 알고리즘에 정부가 그럼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지금 해주신 거거든요. 예, 이게 사실 쉬운 간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실 그거 자체가 정말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랄까요? 공론화 과정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가의 개입 수준을 도출하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시장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또 아까 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고위험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규제가 정말 옳은 것이냐.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는 물론 일반적으로 그런 법제에 대해서는 유럽을 많이 우리가 어떤 모범 사례로 삼고 있죠. 아니면 예를 들면은 로봇세랄지 벌써 꽤 됐죠. 로봇세를 도입한 것이 유럽연합에서.
그런 법제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제 그들로부터 이 뭐랄까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에 있어서 어떤 국가의 수준을 논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여가지고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쉽게 어떤 결론이나 답변을 주시기는 좀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은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이제 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비판은 계속 하는데 대안은 없이 그냥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우리가 좀 끌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 뉴스 추천 알고리즘이 편향돼 있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알고리즘을 잘못 그러니까 만들어서인지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의 검색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잘못돼서인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고민을 정말 실질적으로 좀 분석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면 좋을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주제를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그 논의되고 있는 알고리즘 규제에 관한 것들은 지금 여기 이제 오늘 우리 라운드 테이블에 결론을 내자면 일단 이것이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규제를 하기보다는 어떤 책무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여기에 나오신 선생님들과의 합의된 결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이용자를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는 관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일제는 책임을 지고 이용하는 어떤 소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 문제에 대한 것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도 해주고 또 교육할 기회도 주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알고리즘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좀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토론회를 마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말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